감사합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연은 저의 경험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강연 내용은 정답이 아니고 입시를 먼저 경험한 선배의 경험담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예시로 나온 멘토의 생기부 사례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어떻게 생기부를 빌드업 했는지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세요. 이미 입시를 치른 멘토의 경험을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로, 전문 강사가 아니기에 강연 진행이 다소 미숙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 학생이기에 전문 강사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전남대학교 의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평준화 일반고에 들어가서 내신 경쟁이 이제 많이 치열하지도 않고 많이 느슨하지도 않은 중간 수준인 수시형 고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한 대학교 위주로 합격을 했고, 내신은 전부 1등급이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수학은 3과목,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다 했고, 과학은 화학과 생명 과목만 선택했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2, 수학 1, 영어 1, 탐구 3, 3이었습니다. 우선 강의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진로를 구체화하고 또 제 생기부가 어떤 색깔을 전체적으로 띠는지 요약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꾸려나갔던 탐구 활동 중에 잘 됐다고 생각한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탐구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내신을 어떻게 성적 관리했는지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저의 진로 구체화 과정 및 생기부 한마디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이제 직업의 안정성에 좀 매료됐고 또 주변의 권유로 의사라는 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연하게 시작한 꿈이지만 어, 제가 또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지역별 의료 결차의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지역 의료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이에 관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의사란 직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직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외과의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게 됐고 특히 흉부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 장기간 수술에 필요한 지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흉부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기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이제 내신 관리도 대학교 입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업과 생기부 관리의 균형 속에서 저만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제가 생각한 4가지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한 탐구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리건 베러율리 사상의 생물학적 고찰입니다. 우선 길리건 베러율리 사상을 이제 사상의 생물학적 고찰이라는 탐구 활동 제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우선 길리건의 배려윤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게 되었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도덕 이론에서 벗어나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둘이 대등한 관계에 있고 또 대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남성은 권리나 의무 또는 정의를 중시하고 그 반면에 여성은
배려나 관계를 중시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다른 양상으로 하지만 대등하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길리건의 베르율리 사상이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윤리관에서 벗어났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 각각의 특성을 어, 고착화시키는 그런 도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리건이 살았던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착화된 삶의 양식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성향 차이를 여자와 남자 양성의 본질적인 선천적 차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차이가 정말 타고난 선천적인 영향 때문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려고 했고, 또 이를 위해서 과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길리건의 베르율리가 제시한 성별에 따른 도덕적 차이가 생물학적 본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경험과 맥락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또 마침 당시에 배웠던 생명과학 원과목에 뇌나 호르몬 관련 내용과 연결해서 남녀 간 정신적 경향성 차이가 후천적 교육의 영향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길리건의 배려 윤리가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의의를 학습을 했지만 이 성별 차이를 설명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이 개인의 고유한 개성이 강조되는 현재 사회와는 좀 다소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의 목차는 어, 본론만 말씀드리면 길리건의 배려윤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그 후로 어, 생명과학적 관점, 그러니까 호르몬의 관점과 뇌의 관점에서 각각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고찰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길리건의 배려윤리를 보완해서 현재 사회에 맞게끔 현재 사회의 성관념과 부합하는 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학적 사회적 근거에 기반해서 성평등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과정은 앞서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길리건 배려윤리가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남녀 간 경향성 차이를 선천적인 본질처럼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를 생명과학적 관점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또 본론으로는 어, 길리건의 배려윤리를 우선 제시한 후에 뇌와 호르몬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를 하는 것이 탐구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탐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여성과 남성을 대등하게 바라봤지만 여전히 도덕적 성향을 성별에 따라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성 중심 윤리학을 비판하고 도덕적 경향성이 구분되지만 여전히 대등한 가치를 양성이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단보다 개인의 개성이 중시된 현대에는 성별과 관련된 본질적인 규정이 그 자체로 개인의 개성에 기반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리건의 배려 윤리를 우선 생명과학 중에서도 호르몬의 관점에서 고찰을 했는데, 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농도라든지 이 기능과 기전 등을 탐구를 하게 되면서 결론은 호르몬에 따른 남녀의 도덕적 성향 차이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규정할 만큼
크지 않으며 또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남녀 간 정신적 경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뇌의 관점에서도 배려윤리를 고찰했는데 이때는 남녀의 뇌구조 차이를 파악하고 이런 차이가 선천적인지 또는 후천적인지 탐구를 했습니다. 탐구 결과 성별 간의 정신적 경향성 차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향보다는 관습 및 교육의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결국 남녀 간 정신적 경향성이나 도덕관념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의 차이는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대사회에서 남녀의 뇌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프나 조엘의 모자이크 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모자이크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인간의 뇌는 성별에 따라서 이분화된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이 개인마다 고유하게 조합된 모자이크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형 뇌나 남성형 뇌로 이렇게 뇌가 구분되기 것이 아니라 그저 집단이 아닌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뇌 구조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을 남자 또는 여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저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더 바람직한 관점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성의 관계가 대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 고정관념이 개인의 개성 실현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유아기부터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닌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토록 하는 문화와 교육이 필요함을 이 앞으로 성평등 문화의 방향성으로 강조했습니다. 어, 이 활동을 통해서 제 생기부에는 다양한 역량과 함께 길리건의 배려윤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즉 교과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고찰했다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 또한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웠던 양성평등 관념과 사상을 이 생물학적으로 고찰해서 생명과학 원의 과목과 연계했다는 의의를 지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동인데요. 제 전공 심화 탐구 활동 중에 영문으로 기후 단편 소설을 창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세트 활동으로 하였고, 스스로 만족도가 높았고 재미있게 진행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탐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선 제가 기후 단편 소설을 영문으로 창작하는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 시간에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을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Time Capsule Found on the Dead Planet이라는 마거리 네트워크 작가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인간의 문명 발생기부터 지구가 환경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할 때까지 인류의 사상적인 변화를 상징적인 언어로 다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단순한 이제 환경이나 생활 양식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사고 체계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간의 사유 방식과 또 믿음, 그리고 체제까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인본, 사회적인 함의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 기후 위기 쪽에서 인류의 사상은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제로
소설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범지구 지역의 문제고 또 소설의 배경도 지구상 여러 곳으로 설정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어라는 공용 언어로 사고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것이 어, 주제 성격에 부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본론 탐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기후 영문학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영문학 작품에 착안해서 저도 새로운 기후 영문학 작품을 새롭게 창작하겠다는 영감을 얻게 되었고, 또 제가 세튼용으로 창작할 소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기 위해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이제 기후 재난 양상을 다룬 소설, 아, 기후 재난 양상을 다룬 서적을 읽고 이 앞으로의 기후 재난이 국제사회의 정치 및 사회 구조 그리고 인류의 사상 등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를 이렇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 소설의 줄거리를 이를 바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책들을 기반으로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 있는 상상을 바탕으로 소설의 줄거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본문을 작성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 소설의 줄거리는 전체를 다 영어 선생님께 제출을 하되, 본문의, 본문은 전체 소설을 창작하기보다는, 줄거리 중에서 일부 장면만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미래의 물리적 재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이해했습니다. 또 어, 영어 세팅용 활동인 만큼 영어 장문 도전에 따른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 기후위기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런 다짐 역시 세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과목 세특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 관련 영어 활동들이 있었고,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흐름을 따라서 영문 기후 단편 소설을 창작해서, 어, 기후위기 문제를 감명 깊게 제시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소방관의 직업병 예방과 방호복 세탁 매뉴얼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진로영역 세특에 게재되었던 활동입니다. 어, 우선 탐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일상 속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이제 소방관 분들께서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것을 보고 이런 화재 현장에 유독물질에 많이 노출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 유독물질 문제를 유독물질을 어떻게 막는지 그러니까 이 유독물질로 인한 소방관들의 직업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 유독물질을 최전선에서 방어해주는 방어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방관의 방호복이 유독물질을 막는 원리는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운 화학2 과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로 활동과 또 화학2라는 과학 교과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탐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탐색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나 암에 이르게 되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고, 정확히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재 현장의 대표적인 유독물질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방호복에 관심이 생겼고, 방호복 이런 방호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호복이 손상되지 않는 올바른 세탁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방호복을 올바르게 과학적으로 세탁하는 매뉴얼을 화학투 교과에 기반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고요. 우선 소방관이 노출되는 유독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대표적으로 PAHS가 있고 벤젠계 화합물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물질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나 그로 인한 가능한 직업병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해한 유독물질을 차단해주는 방호복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소수성이라든지 분자 구조 등과 같은 개념과 이 방호복의 차단 원리가 연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화학투 교과와 연계한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방호복이 손상되지 않고 하지만 유해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도록 세탁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화학적으로 탐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를 기반으로 올바른 그리고 과학적인 방호복 세탁에 대한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활동은 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화학2와 생활과학 교과처럼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육 과정에 충실히 연계를 하여서 실생활 문제에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두 번째로는 진료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의사의 의미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소방관과 같은 직업분들이 직업병을 직업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환경의학과 같은 분야도 연결되는 진로 탐색의 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생기부에는 어, 기본적인 활동 내용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업환경의학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까지도 연결된 진로 세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열의 역사 탐구라는 활동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 세특에 기재되었던 활동인데 과목명은 생명과학과 화학과 연결된 탐구였고 어, 사실 생명과학원 교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항응고작용과 또 혈액형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했던 활동입니다. 우선 탐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서로는 동아리 시간에 했던 간단한 혈액형 판정 실험을 계기로 실제 혈액형 판정이 활용되는 분야인 수혈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혈액형이 발견되기 전에 위험하고 무모했던 수혈로부터 현대의 수혈 체계가 정립되기까지 어떤 의학적 혁신이 있었는지 탐구해 봄으로써 역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혈의 전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탐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과거의 위험한 수혈 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혈액형 및 항응고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절에 어떤 위험한 수혈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이 수혈 시도가 왜 위험했는지, 즉 왜 부작용을 유발했는지까지도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혈의 역사에서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혈액형 발견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혈액형 발견이 안전한 수혈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형 발견 이후 항응고제가 발견됨으로써 항응고제가 어떻게 안정적인 수혈 체계에 기여했는지를 소개를 하였고,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항응고제가 발견됨으로써 기존의 헌혈자와 수혈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수혈을 진행해야 했다면 이 항응고제 발견으로 인해서 혈액이 산소에와 노출되어서 바로 굳어버리는 것을 방지해서 결국 혈액 보존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수혈이 가능해진 시대로 이행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항응고제의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였고, 이 구체적인 과정을 이 분자 모형 등을 통해서 탐구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수혈체계 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혈액형 발견과 항응고제 발견이라는 상당히 비교적 큰 두 획에 비해서 현대의 수혈체계 확립과 관련된 내용은 그저 수혈을 조금 더 용이하게 했던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이었고, 어, 제가 실제 탐구에서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와 확장해서 앞으로 수혈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탐구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 혈액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명과학원의 방어작용 단원에서 다루는 혈액형 개념을 넘어서 교과서에서 깊게 다루지 않는 혈액 응고작용까지 탐구 영역을 넓힘으로써 교육과정에 충실한 연계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수혈체계가 확립되기까지 시행착오를 조사를 하면서 현재에도 수많은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발견과 노고들이 더 나은 의료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느꼈고, 이 역시 이제 진로와 연계된 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의 그런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생기부에는 수혈의 안정성에 기여한 혈액형이라든지 항응고제의 발견 의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현대의 수혈 체계의 발전을 이해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 생기부 관리에 관련 생기부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생기부는 정형화된 정답은 없지만 저의 활동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구성하는데 구성한 아이디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내신관리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제가 국어 과목의 경우에 정말 낮은 성적의 역전을 이룬 적이 있는 과목인데요. 문학 파트의 경우 정말 내신 범위에 있는 작품과 관련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섭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학교 필기, 그리고 자소와 평가 문제집, 또 해당 작품이 고 1, 2, 3 교육청과 평가원과 수능의 기출 문제들, 그리고 문학 작품 모음집, 그리고 각종 변형 문제집 등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두 섭렵해서 어, 이렇게 한 노트에 담궈놔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독서의 경우에는 내신 범위의 지문 내용은 정말 완벽하게 숙제를 해놓으시고, 어, 지문 변형과 외부 지문까지 대비해서 평소에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독해 실력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나 강의로 기본 심화 개념을 숙지하고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국어도 은근한 타임 어택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인데 이때 선지의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함정 포인트는 미리 체크를 하고 또 헷갈리는 선지는 정말 형태소 단위로 끊어서 면밀하게 살펴서 어,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과목인데 수학은 정말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완성해 놓되 정말 시험이 어렵거나 또 당장 보이는 점수가 낮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모두한테 어려운 시험일 것이다 또는 그래도 자신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 개념의 증명 과정을 모두 익혀놓고 또 기출 변형 문제의 경우 평가원이나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등 어디서든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출학습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또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 문제에 쓰인 논리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게 수학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영어 과목인데 영어는 시험 범위가 넓을수록 한 지문당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른 과목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마다 시험 범위와 학교 필기를 소리내서 읽어보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각인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휘나 어법 문제나 변별력 높은 이제 외부 지문 문제의 경우에는 평소에 영어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평소에 영어를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취향에 맞으면서 좀 적절하게 높은 수준의 영어 원서나 기사 읽기를 통해서 내공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영어 문제집은 거의 풀지 않았는데 영어로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영어 원서가 재밌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시험 직전에 볼 지문과 문장들은 아무래도 시험 직전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수행평가 대비 방법입니다. 수행평가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거듭 확인하면서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학교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주장이 명확한가, 전달력이 뛰어난가 등의 채점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라도 해당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지 어, 거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일정도 심적 부담이 덜하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멘탈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탐구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도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읽고는 하는 이기적 유전자나 멋진 신세계 또는 숨결이 바람될 때와 같은 유명한 도서들 역시 생기부에 기재가 되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유명도가 낮은 이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이 책이 면접에서 유일하게 질문을 받았던 도서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정말 흔히 거론되고 있는 이제 메이저한 의료적 쟁점인 안락사나 낙태나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정말 메이저한 의료적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사생활 또는 환자 신체의 대성화 같은, 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실제 의료 상황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 책과 관련해서 의료의 정의와 관련된 생기부 내용이 수록이 되었는데, 이때 면접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내신과 수능 성적만 챙기는 것도 벅찬 와중에 이 생기부까지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생활이 때때로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특히 이제 크게 실망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물론 아직 경험이 적긴 하지만 옛사원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후회나 이 단기적 성과에 대한 실망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오늘 제 강연이 입시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정말 한 사람의 경험담일 뿐으로서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분들 모두 목표를 이루기 바라며 부족한 강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있고, 또 강의 하이라이트는 강연 종료 후에 진학사 오픈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아직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종료 전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 내용은 편하게 읽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교육청 문제를 추가적으로, 아, 내신 수시원서 6장이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 수시원서 구성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수시원서 구성은 이 화면에 나온 것과 같고, 또 내신 대비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 사교육 없이 혼자 준비했는데 2학년 1학기 되어서, 네, 이제 들리시면 감사합니다. 어, 내신 대비 학원은 다닌 적이 없는데, 어, 사교육 없이 혼자 준비했는데 2학년 1학기 되어서 과학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과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은 알맞은, 학생에게 맞는 알맞은 인강을 찾고, 또 인터넷 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실력과 시간이 된다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나 엔제를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물리, 이과인 경우 순수 이과 과목만을 선택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동기분들의 경우 선택 과목 구성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어, 저는 저희 동기의 경우에는 사실 물리, 화학, 생명 모두 선택한 동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 화, 생 이 세 과목 선택한 동기가 가장 많았고, 지구과학까지 네 과목을 선택한 동기도 가끔 있고, 또 사실 저처럼 화학과 생명처럼 이 두 과학 과목만 선택한 동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이고 또 학종에서도 화학과 생명 두 과목만 선택해도 합격하는 사례가 충분히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한 탐구 주제는 혼자서 찾았는지 다음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드린 탐구의 경우에는 혼자 구상했던 탐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준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보통 탐구 주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탐구는 대부분 혼자 찾았던 탐구 주제입니다. 지방학교에 더 많이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대나 경희대, 교과 등 인서울 지원을 더 안 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불합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연세대는 국어 성적이 수능 국어 성적이 2등급이 나와서 이제 최저 이슈로 불합을 했고, 서울대는 이제 1차 합격을 했고 2차 면접 때 불합격을 했는데, 어, 면접은 제 생각으로는 면접에서 제가 잘 답변하지 못해서 MMI 대비가 미흡해서 불합격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지방학교에 더 많이 지원한 건 제가
사실 입시 전략을 정말 안정적으로 가자는 주의로 짰기 때문에, 어, 제가 저의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최저를 점점 낮춰가면서, 지방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하향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전략이 완벽하지 않았고, 조금은 더 상향 지원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융합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수하기도 하는 경우도 봤지만, 저는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이수하셨나요? 공동교육과정은 이수하지 않았고, 어, 수능 수학의 경우에는, 어, 정말 많은 엔제와 많은,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제 좋은 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수학은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실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허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유명한 문제집을 많이 풀면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 수면 시간은 저는 하루 8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데, 제가 밤샘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나 활동을 했던 적은 없고, 매일 7시간이나 8시간은 수면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사실 스트레스가 정말 커서 내신을 유지하면서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에 좀 시달리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아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아주 아주 내신 결과가 아주 아주 좋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 때는 이제 다른 세계관을 상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 보호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어, 스스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공부하는 존재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상상 속의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내신 자료 수집을 강조하셨는데 학원 도움은 안 받으셨나요? 사실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원보다 스스로 공부했던 게 시간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좋았던 것 같고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인터넷에 좀 많이 검색을 하고 인강 사이트를 모두 뒤져보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서 정말 수집하듯이 자료를 모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방학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 방학은, 방학은 주로 항상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보통, 보통 내신 공부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능 공부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면 시간 한 7시간 유지하셨다 했는데, 나머지 7시간 공부에 올인 가신 거죠? 쉬는 시간 점심 저녁 시간까지 활용하신 건가요? 어, 수면 시간 7시간은
유지하려면 사실 나머지 시간은 거의 공부에 할애하긴 했고, 어, 정말 일부 시간 외에는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고, 또 쉬는 시간에 또 항상 공부만 했는데, 점심, 저녁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 미적도 선행하고 입학했나요? 일단 기아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30%나 50% 정도가 A를 받았고, 그래서 선행은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두 번 정도 이제 돌려서 어, 선행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수학에 거의 70%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멘토님은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 방학 때마다 수학에 거의 70% 할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는 이제 방학 때 반 정도의 시간은 수학에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수학이 정말 긴 공부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고 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과학 과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과학 과목에 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 활동도 하셨나요? 저는 사실 거의 교과에 올인했기 때문에 회장 활동도 고민은 했지만 결국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장보다는 보통 모둠장이나 조별 활동에서 이제 조장 같은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2등급을 받으셨는데 평소 모고와 학력평가에서 국어 등급은 어땠나요? 사실, 사실 모고나 학력평가에서는 국어를 거의 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 때 이제 수능 때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 수능 때 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2등급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고등학교 입학했나요? 저는 어, 기하 아, 기하와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돌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고,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어, 수학 상화부터 수학 원, 투와 미적분까지 이 다섯 개 과목을 두 번 돌렸던 것 같습니다. 내신 외에 모고나 수능 대비 공부는 따로 챙겼나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능 공부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고와 수능 공부를 미리 하더라도 내신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멘토 활동을 하시나요? 어, 이제 진학사 멘토링 활동은 이 강연 외에는 하지 않고 있고, 어, 멘토보다는 이제 저의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소소한 멘토링 활동이나, 이제 교육 봉사와 같은 이런 소소한 활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행 과정을 두 번을 돌리셨다고 했는데, 어느 문제집까지 다루었을까요? 어, 사실 문제집으로는 현우진의 드릴까지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제 엔제까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어려운 엔제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저 도전해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가 내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학교 시험이 뭐고 유형으로 나왔나요? 어, 우선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신규 창작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새로운 정말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고 영어도 외부 지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또 기본적인 영어 감각이 아무리 시험 범위가 존재하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과학도 어, 내신이 모교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또 국어는 모의 유형은 아니었지만, 국어 역시 외부 지문과 또 전반적인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모의고사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준비에 큰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교내 외 활동도 챙겼나요? 아, 봉사활동은 제가 교회 봉사는 고등학교 때는 하지 않았고, 교내에 이제 소소하게 안전지킴이나 그런 도우미 같은 이제 작은 소소한 봉사들만 진행했고, 봉사 시간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종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봉사를 하는 것도, 봉사 시간을 많이 채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답하고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교과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정하신 건지요? 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내신 성적이 모두 1등급이 나와서 그때 교과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 사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당시에는 제가 멘탈이 정말 약했기 때문에 정말 수시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어서 정말 정시로 틀까 많이 고뇌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어, 이제 수시형 일반고이고 또 이제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한 학교는 아니다 보니 결국 이제 학종보다는 교과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사실 학종 생기부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생기부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정말 불안감이 정말 심했기 때문에 어, 이제 학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두려워서 학종을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좋은 후기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강연, 오늘 강연 바쁜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